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첫 한국사 시험을 위해 거의 4년 만에 영상을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수가 야금야금 늘고 있던데 어차피 다 가입해봤자 1000명이 안되기 때문에 수익은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조선의 개항을 배우기 전에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나라는 영국과의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 즉 마약이죠. 이 아편을 청나라에게 팔면서 이익을 얻습니다. 아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청나라는 아편을 금지하고 영국의 아편을 모조리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영국은 따지러 옵니다. 바로 제1차 아편전쟁이죠. 영국이 이겼고요. 청에게서 많이 뜯어갔지만 여전히 영국은 만족이 안됩니다. 또 쳐들어와요. 제2차 아편전쟁. 영국이 또 이겼습니다. 난징, 베이징, 탱진 이런 조약들을 제가 화면에 열심히 넣어봤는데요. 그냥 가볍게 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에게 전부 패배한 청나라는 우리도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화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양모운동인데요. 중체서용의 원칙으로 실시되었는데 중체서용이란 중국의 체제를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을 사용하자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는데요. 청나라는 더 이상 동아시아의 절대 강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일본은 미국의 개항 요구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당시 집권하고 있던 막부 세력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맺게 되자 이를 비판하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반막부 세력인데요. 이들이 왕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을 실시하는데 이걸 메이지 유신이라 부릅니다. 일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죠. 서양의 기술은 당연한 거고 서양의 근대 사상과 제도까지 도입하자 이겁니다. 나중에는 서양의 발전된 문물들을 관찰하고 배우기 위해 일본의 젊은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파견을 보내는데 이들을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병재 알죠? 그 동생이 병호예요. 병재, 병호신. 갑자기 이 말하는 이유는 서양의 침입 과정을 공부할 때 사건의 흐름을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재, 병호신 이렇게 외워주면 쉽죠. 근데 병재, 병신이래 버리면 중간에 오가 빠지니까 곤란합니다. 병재, 병호신 한번 보겠습니다. 병,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한 걸 병인 박해라 부르고요. 제, 미국 배인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에 기어들어와가지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배를 침몰시켰는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 부릅니다. 병, 아까 천주교 탄압했죠. 그때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왔고 이를 병인양요라 부릅니다. 이걸 공부할 때 세트로 외울 것은 정족, 산성, 양원수, 외규장각 이렇게 같이 알아둡시다. 다음 오, 독일 사람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던 사건입니다. 신, 제너럴 셔모노 사건 따지러 미국이 왔습니다. 신미양요. 이렇게 두 차례 침입을 받은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명확히 하는 척화비를 전국에 세웁니다. 통상개화론 또는 통상수교론 같은 말입니다. 박규수, 오경석 같이 청나라에 자주 가서 서양 문물들을 접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를 조선에 소개시켜 줍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훗날 개화파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몸집을 키운 일본은 조선에게 사신을 파견합니다. 이제 황제의 나라로 모셔라고요. 하지만 조선은 당연히 무시하죠.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일본은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자는 한국을 정복하자, 즉 정한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편 조선에서도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민비의 입김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랑 한번 교류해볼까 이런 식으로 외교정책이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우리 그 강화도 앞바다 쪽으로 와가지고 대포를 쏩니다. 교류할래? 아니면 전쟁할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조선도 어차피 다른 나라랑 교류할 거 차라리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조일수호 조규부록 조일무역 규칙 같은 부차적인 조약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또 다른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이자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불평등한 내용이 뭐냐면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3개 항구를 열고요.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별개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일본이 이제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할 테니까 그 전에 이제 손대고 있던 청나라는 조선에 간섭하지 마라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자 전통적으로 조선과 친했던 청나라가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미국과의 수교를 추천합니다. 조선책략 이 책 중요한데요. 이 책이 유포되면서 조선에서도 이제 미국과 교류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요. 이 조약도 역시나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내용을 보면 영사재판권 인정 그리고 최혜국 대우가 있네요. 아까 일본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면 이 미국과의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서양 서술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영사재판권 인정 최혜국 대우 중요하죠. 이렇게 미국과 조약을 맺고 나서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여러 서양의 국가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조선은 서양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고 이는 훗날 조선의 이권들이 많이 빼앗기게 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개화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항구를 열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근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일본에는 수신사, 청에는 영선사, 미국은 보빙사, 라임이 딱딱 들어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파견했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할 이모군란의 핵심 개념인 신식군대인 벨기군을 새롭게 만들게 되고요. 군사 제도도 5군령 5개의 부대에서 2영 2개의 부대로 축소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군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겠다. 그죠? 다음 위정척사 운동은 위한다, 지킨다, 정, 바른 것이란 성리학입니다. 척, 배척한다, 사악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것이란 서양 문물들이에요. 서양 문물들입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을 공부할 때에는 시대별로 끊어서 공부하면 좋아요. 1860년대에는 이항로, 기정진 이런 양반들이 통상수교를 거부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주장과 똑같아요. 척화주전론, 서양 오랑캐들과의 평화를 배척하고 싸우자. 이제 그 말입니다. 1870년대에는 최익현 이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왜? 일본이나 서양 애들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일본이랑 그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강화도 조약을 맺을까 말까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이 최익현은 일본도 서양과 똑같기 때문에 전마들과 교류하지 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1880년대에는 이만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요. 영남만인소라 불립니다. 이 당시에는 또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보니까 이제 개항은 이미 했어요. 하지만 이제 개화, 서양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에 항쟁하는 항일의병운동이 전개됩니다. 신식 군대인 벨기군에 비해서 구식 군인들은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월급을 1년 넘게 못 받았죠.
그러다가 13개월 만에 쌀을 받았는데 절반이 모래라니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 이후 과정들은 수업 때 너무 임팩트 있게 얘기해버려가지고 생략하고요. 아무튼 구식 군인들은 인근에 있던 하층민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걸 이모군란이라 부릅니다. 반란의 규모가 커지자 민비는 즉시 도망을 쳤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의 아이콘답게 기존에 했던 개화정책 모조리 초기화시켜버립니다. 한편 도망쳤던 민비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청의 군대가 이모군란을 진압합니다. 청은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합니다.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조선 경제에 침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건상과 멜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내정과 외교에도 간섭을 합니다. 아까 그 이모군란 때 구식 군인들이 일본인도 죽이고 일본 공사관도 불을 질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의 쌀을 많이 유출해가고 벨기군을 훈련시킨 교관이 일본인이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를 구실로 일본과도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갑신정변은 한 페이지만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앞에서 통상수교론 하면서 개화파 나왔었죠. 이 개화파가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로 나뉩니다. 온건은 천천히, 급진은 빨리빨리. 온건 개화파에는 김윤식, 김홍집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청나라와 친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려고 해요. 양무운동의 중체서용 비슷하게 동도서기론, 동양의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서양의 기술을 쓰자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급진 개화파는 청나라와 관계를 끝내고 일본이랑 가까이 지내려 하는데 메이지 유신을 본받고자 합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급진 개화파 김옥규는 내가 일본 가서 돈 빌려올게 하고 큰 소리 쳤는데 막상 가니까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급진 개화파가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프랑스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조선에 주둔시켰던 군대가 일부 철수하게 되는데요. 마침 일본도 급진 개화파 너희가 정면 일으켜주면 군대 보내줄게 이렇게 꼬십니다. 마침 우체국 개국 축하 공연이 있었고 이를 틈타 급진 개화파는 정변을 일으키는데 이걸 갑신정변이라 부릅니다. 청나라를 모시는 4대 관계를 없애자, 능력 위주의 사회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개혁하자, 나라의 돈을 한 군데에서 모으고 쓰자 하며 이렇게 야무지게 개혁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나중에 돌아온 청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3일 만에 갑신정변은 진압당합니다. 그 이후에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으면서 배상금을 지불하는데요. 갑자기 일본한테 왜 돈을 주냐 궁금하죠. 조선 정부는 나중에 일본에게 항의합니다. 니들이 괜히 급진 개화파 애들한테 헛바람 넣어가지고 갑신정변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니까 도리어 일본은 성을 내요. 야, 갑신정변 때 진압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피해를 봤잖아. 돈 내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완전 날강도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 큰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성조약을 맺게 됩니다. 다음 텐진 조약은 청과 일본이 서로 맺은 조약인데 조선에서 양쪽 군대가 철수하고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에는 미리 상대국에 알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남의 땅에서 지금 두 나라가 참 희한하죠. 갑신정변과는 별개로 거문도 사건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남쪽 진출을 막는다는 구실로 영국이 여수 옆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 점령합니다. 나중에 청나라가 중재해서 영국군은 철수해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 껄떡거리니까 차라리 조선을 중립적인 국가로 만들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일 외교관 부들러가 있는데요. 정말 성격이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길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이 확산된 계기는 당시 세금의 부담과 관리들의 수탈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주 몰락 양반 출신이었던 최재우는 동학을 창시하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내세웁니다.
이대 교주 최시영은 마을 단위로 접을 조직하여 종교를 전파하는 포접제를 만들었고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교조는 종교의 조상이니까 체제우를 말하는 거고, 최재우는 농민들을 꼬셔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신원입니다. 그 후 전라도 고부의 군수 조병갑이 백성들 관리는 안하고 부정부패를 많이 저지릅니다. 이 보라는 것은 물을 저장하는 시설인데 만석보를 백성들에게 강제로 만들라 하더니 만들고 나서는 물을 쓴 만큼 세금도 내라 합니다. 분노한 농민들은 전봉준을 필두로 고부 관할을 습격합니다. 이를 고부 농민 봉기라 부릅니다. 그러자 정부는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사태 수습을 시도하고 농민군은 정부를 믿고 해산합니다. 그런데 해산하자 이용태는 봉기에 참여한 농민군을 처벌하니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농민군들은 다시 들고 일어나는데요. 제1차 봉기라 부릅니다. 전봉준과 손아중 등 농민군을 조직하여 고부 지역을 점령하고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보국안민,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한다는 제폭구민의 구호를 외칩니다. 농민군은 황토현과 황룡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주성까지 점령해버립니다. 놀란 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까 기억나죠? 텐진조약. 청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도 그걸 알게 되고 일본 군대도 들어옵니다. 그러자 농민군은 청과 일본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정부에게 우리 해산할 테니 패정개혁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해줘 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오케이 하죠.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고 농민군은 해산하고 전라도 각 마을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패정개혁을 실시하는데요. 그 내용은 탐관 오리를 처벌하고 세금 내는 걸 개혁하자 이런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교정청을 설치해가지고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청과 일본에게 이제 우리 진압됐으니까 너희 군대 좀 철수해줘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군대 철수 요구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청을 공격하게 되고 청일 전쟁이 발생하는데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힘을 앞세운 일본은 정부와 연합하여 농민군을 진압할 준비를 마칩니다. 농민군도 일본이 들어와서 설치되니까 반침략을 주장하며 봉기합니다. 제2차 봉기죠. 하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은 크게 패배하고 농민 봉기는 진압되며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신분 질서를 개혁하려는 주장을 봤을 때에 반봉건 운동임을 알 수도 있고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자는 반침략 운동입니다. 패정개혁안의 일부는 갑오개혁에 반영되었으며 농민군의 남은 세력은 항일의병으로도 계승되었기에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1차 개혁은 김홍집을 필두로 한 내각정치이며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합니다. 중국 연호 대신 개국기년, 즉 독자적인 연호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국내부를 설치하여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였습니다. 지금이랑 비유하면 국내부는 대통령 비서실인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정사무, 즉 나라의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하지 않죠. 대통령을 보필하는 거니까 왕실사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탁지암을 설치하여 재정 일원화, 돈 쓰고 모으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자 은본위 화폐제도, 돈의 가치 기준을 은으로 정해서 은을 돈처럼 쓴다 이겁니다. 다음 조세급납화, 은 나왔다 금 나왔다 헷갈리죠. 근데 이 조세급납화는 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물건이 아닌 돈으로 내자 이건데 그 당시 돈은 은이었으니까 결국 은을 내는 거네요. 신분제와 과거제를 폐지하고 나쁜 전통이었던 조혼, 고문, 연좌제를 폐지합니다. 제1차 개혁은 청일전쟁 중에 추진되었기에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비교적 자주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제2차 개혁은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시작됩니다. 김홍집에서 박영효를 더한 연립 내각 정치였으며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여기에는 의정부를 내각이라 이름을 바꾸고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으며 근대적 교육 제도라 할 수 있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였고 자주 독립도 선포하였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완전히 조선을 장악하려 하자 러시아가 등장해서 일본을 견제하게 되고 이를 위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입니다. 세 개의 나라가 간섭했다 해서 삼국 간섭이라 불리며 조선에서 정권을 쥐고 있던 민비도 이제 일본 말고 러시아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민비를 살해하게 되는데 이를 을미사변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제3차 개혁이 시작되는데 또 다른 이름은 을미개혁입니다. 완전 친일 내각이 만들어지고요. 머리를 짧게 자르는 단발령, 천년도라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주사인 종두법, 음력이 아니라 양력을 쓰는 태양력 사용, 우편 제도를 정비하여 통신 기반을 근대화하였으며 소학교를 설치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 했습니다. 이거 쉽게 외우려면 앞글자만 따서 단종태우소라고 외우세요. 왕가 사는 남자 다들 알죠? 단종이 청령포에서 나가고 싶어서 배를 타려고 하자 어몽도가 외칩니다. 단종태우소. 어쨌든 나라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민비가 살해당했다는 사실과 우리의 성리학적 질서에 위배되는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단발령은 조선 사람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당시의 의병을 을미의병이라 부르고요. 부인이 일본으로부터 살해당하자 다음은 내 차례인가? 무서웠던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는데 이를 아관파천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러시아 공사관은 서울 안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나라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관리구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 외국 세력들이 이제 더욱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갑오개혁 내용들을 정리해봤고 그 역사적 의의는 갑신정변의 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반영한 근대적 개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층 위주였고 일본의 강압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군사제도 개혁이 없었기에 국방력 강화에 소홀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실제로는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아무튼 영상을 좀 돌려보면서 이번 한국사 시험 좋은 점수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말 때도 한번 준비를 해볼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대해 주세요.